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30대 후반을 향해 쉼없이 달려가고 있는 여성입니다. 참 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나이만 먹어 들어가고 있으니 저도 곧 40을 넘기고 50을 넘기고 그렇게 세상을 알아가고 배우게 되겠죠. 제가 세상의 모든 풍파를 다 겪은 나이가 아님에도 이곳을 찾아오게 된 것은 제 인생에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할 만큼 저에게 일어났던 일이라고 생각하기에 벅차기까지 한 그런 충격적인 일 말입니다. 차라리 꿈이었으면 좋겠네요. 몇 년 전에 이 지지부진한 싸움이 제대로 끝을 맞이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곳을 와서 지나간 이야기 좀 한번 풀어보겠다 말도 할 수 있는 거겠죠. 만약 그때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들이 하자고 하는 대로 멍청하게 넘어갔더라면 글쎄요, 삶이 너무 버거워서 이곳을 찾아올 생각도 못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이야기길래 이렇게 겁부터 주면서 시작하나 슬슬 궁금하실 텐데요. 지체 없이 바로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저는 남편과 3년이라는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사실 결혼을 할 당시 저희가 30 초반대의 나이였기 때문에 당장 결혼을 하자 이런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을 만나다 보니 이 사람과 계속 이렇게 만나게 된다면 결혼까지도 할 수 있겠다 하는 마음은 들었지만 그게 바로 그 당시 바로일 거라는 생각을 못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제가 남편보다 1살 연상이었기에 남편의 아직 어린 모습이 눈에 보이기도 했고 믿고 의지할 남편의 면모를 갖추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몇 년 더 흐르면 서로 성숙한 모습으로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고 저는 그 시기를 기다리려고 했었는데 늘 인생은 제 마음처럼 되지 않죠. 남편이 어느 날 저에게 자기 주위에서 자꾸 이상한 일들이 벌어진다면서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영문을 몰라서 무슨 일이 생기냐고 했더니 집에 있을 때 자꾸 어딘가 다치는 일이 생긴다거나 아픈 일이 생긴다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집에 있는데 왜 그런 일이 생기냐고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니까 평소와 다르게 자기가 밥을 해먹거나 뭘 하면 날카로운 주방 도구들이 거꾸로 꽂혀 있어서 다치는 경우가 생긴답니다. 그냥 남편이 부주의해서 그런 거라 생각했는데 잘 있던 선반이 무너져서 어깨를 다쳤을 때는 저도 의심이 들긴 했습니다. 거기다가 집에서 가끔 가족들이랑 밥을 먹으면 자기만 혼자 배탈이 나기도 한다고 영문 모를 일이 생겨 점집에 찾아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점쟁이가 빨리 결혼을 하라고 했다면서 안 그러면 목숨까지 위험할 수 있다고 했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남편은 저에게 이런 찝찝한 마음이 드는 게 싫다며 빨리 결혼을 하고 싶다고 저를 졸랐고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면서 어린 놈이 술을 쓴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날이 가면 갈수록 불안해했고 불안해하는 남편을 보면서 제 마음 또한 찝찝함을 견디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나 저나 직장도 안정적으로 다니고 있었고 둘이 벌어먹고 사는데 문제가 전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남편의 성급한 프로포즈를 받아들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점쟁이의 별뜻 없는 말일 거라 치부하긴 했지만 선반이 무너져 내려서 어깨를 다친 걸 보고는 저도 남편과 언젠가 결혼을 할 생각이 있었어요. 저와의 결혼으로 인해서 남편의 불안감이 사라진다면 그것만으로도 서로에게 안정감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결혼을 하기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왕이면 승진을 한 뒤에 당당하게 직장에 들어서고 싶었지만 남편은 자기가 내조를 잘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을 시켜줘서 오히려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을 했죠. 결혼을 하겠다고 양가에 말씀을 드린 뒤 서로의 집을 찾아가게 되었는데 저희 집에서는 좋으면 결혼을 하라고 쿨하게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오히려 저희 부모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시면서 결혼을 할 수나 있겠나 싶었는데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다고 빨리 저를 해치우고 싶어하는 눈치라 충격적이었습니다. 반면 복병은 시댁에 있었는데
시모가 남편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시면서 벌써부터 꼭 결혼을 해서 부모의 품을 떠나야겠냐고 붙잡으시더라고요. 저희에게 아직 나이도 어리고 사람 일은 모르는 건데 조금만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생각해보는 게 좋지 않겠냐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남편도 똥꼬집을 부리는 사람이라 강력하게 지금 결혼하지 않으면 삼재가 시작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시모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를 쭉 듣던 시부가 먼저 결혼하라는 말을 하셨고 시모는 끝까지 탐탁지 않아 했지만 더 말리진 않으셨습니다. 하루는 제가 시모랑 결혼 전에 조금 친해져 두면 좋겠다 싶어서 데이트를 하자고 맛있는 밥도 먹고 풍경 좋은 카페에 가서 이야기도 나누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를 별로 좋지 않게 보셨던 것 같아서 거절을 하실까 걱정이 되긴 했지만 시모가 좋다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만났죠. 단박에 만나자고 하셨던 터라 분위기 좋게 밥 먹고 카페를 가고 할 줄 알았는데 시모가 약속 장소는 본인이 정하겠다고 하시더니 저를 이상한 다방 같은 곳으로 부르셨습니다. 저는 퀴퀴한 냄새가 잔뜩 배어있는 다방 분위기가 영 어색해서 몸둘 바를 모르고 있었는데 시모가 저에게 종이 한 장을 딱 던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게 뭔가 싶어서 종이에 빼곡히 적혀있는 글자를 읽고 있는데 혼인 서약서라고 적혀있더라고요. 어머님, 혼인 서약서가 뭐예요? 읽어봐라. 보면 다 나와있다. 첫 줄부터 결혼 후 3년 차까지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다. 라고 적혀있더라고요. 기가 막혀서 줄줄 읽어나가는데 내용이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저는 읽기를 포기하고 시모에게 첫 줄에 관한 내용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여쭈어봤습니다. 혼인신고를 3년이나 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있나요? 요즘은 결혼하고 나서 직장 생활이다 뭐다 하면서 바로 임신, 출산 그런 거 안 한다더라. 3년까지 생활을 해보고 안 맞으면 쿨하게 헤어질 줄 알아야지. 네가 우리 아들보다 1살이 더 많은 것도 좀 깨름칙하다. 네가 우리 아들보다 먼저 죽으면 우리 아들은 어떡하니? 혼자 처량하게 말이야. 저는 솔직히 시모의 말에 너무나도 기가 막혀서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해버리는 느낌까지 받았습니다. 솔직히 좀 어질어질하더라고요. 인터넷에서만 보던 완전체 시어머니가 바로 이런 건가 싶고 제가 뭔 짓을 해도 평생 예쁨 받기는 글렀다는 생각까지 제 머릿속을 지배했습니다. 제가 건강관리에 소홀한 타입도 아니었고요. 매년 꼬박꼬박 검진도 받고 술이나 담배 같은 것도 전혀 하지 않는데 시모가 그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참 어떻게 이걸 설명을 해야 할지 아니 제가 설명을 한다고 시모가 과연 받아들여줄지 그냥 멘탈이 붕괴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이럴 때일수록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걸 사회생활의 경험을 통해 배웠기 때문에 시모에게 직선적으로 물어보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그이랑 결혼을 하는 게 싫으세요? 아니, 뭐 싫다기보다는 너무 이르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이지. 어머님, 제가 진짜 잘할게요. 어머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어떤 건지 잘 알겠어요. 하지만 저희도 성인이고 저희 결정을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예쁨을 받을 수 없다는 거 잘 알지만 그래도 같이 부대끼며 살다 보면 서로에게 적응이 되지 않을까요? 한 번만 믿어주세요. 그럴 필요가 뭐가 있니? 뭐 하려고 하지 말고 그 서약서나 잘 읽고 시켜줬으면 좋겠다. 다 너희에게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3년간 혼인신고를 하지 말 것. 3년간 당연히 아이도 가지지 말 것. 시댁 행사에 빠지지 말 것. 아프면 곤란하니 보험은 3개 이상 들어놓을 것. 그런 쓸데없는 내용들이 가득 적혀 있었는데 그 무엇보다도 보험은 왜 들으라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보험에 대한 내용이 추가된 것을 곧 알게 되었죠. 남편에게는 5살 어린 여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신우가 보험회사에 취직을 했더라고요. 신우 실적을 올려주라고 그런 내용이 추가된 거구나 싶어서 황당했지만 저도 어쨌든 결혼을 결심한 마당에 가족들과 사이좋게 지내면 서로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굳이 가입을 할 필요도 없는 보험을 신우에게 3개나 가입했습니다. 그것도 생명보험만 말입니다. 남편에게 보험 가입을 하고 이야기를 꺼냈더니 남편도 글쎄 시무가 들어준 보험이 5개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과하다 싶긴 했지만 시무가 돈도 내준다고 하니 거절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남편은 심지어 그 보험이 매달 얼마씩 나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동안 치료를 받으면서 보험금 한 번 타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시모가 그 비싼 보험을 들어주었는데 한 번도 보험금을 탄 적이 없다고 하니 시모에게 측은지심이 들기도 했습니다. 저는 남편과 이야기를 나누던 도중 시모가 저를 탐탁지 않아 한다는 것이 영 마음에 걸려서 슬며시 물꼬를 트고 어떻게 해야 예쁨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저에게 툭 던진 말에 저는 너무 놀라고 말았죠.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저에게 말하지 않고 숨기고 있었더라고요. 그 사실은 바로 시부랑 시모가 재혼을 해서 만나게 된 사이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먼저 물꼬를 트지 않았더라면 남편이 언제까지고 말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본인은 친모에 대한 기억이 좋지 않아서 시모를 친모처럼 생각하고 자랐다고 덧붙였거든요. 남편이 아주 어렸던 시절 시부가 술만 먹는 술주정뱅이였대요. 일도 안 하고 집에서 매일 소주를 마시며 남편과 친모를 구박만 하는 전형적인 망난이요. 남들이 상상하는 것만큼의 나쁜 짓은 없었지만 매일 아슬아슬한 분위기가 지속이 되었고 친모가 더 이상 시부랑은 못 살겠다고 이혼을 요구했다고 하더라고요. 이혼이 되자마자 본인 집만 챙겨서 집을 나갔다며 2번 다시는 얼굴도 못 보게 될 거라고 하더니 집을 나간 이후에 친모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4살 이후 매일같이 친모의 욕을 하는 시부에게 적응이 되었고 자연스럽게 친모에 대한 기억이 좋지 않게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거기다가 남편을 두고 떠났으니 남편이 시부와 둘이 살면서 얼마나 힘들고 지쳤겠습니까? 이야기를 듣는 내내 저는 남편의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예상만큼은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친모가 그렇게 집을 나간 뒤에 시부가 뭔가 깨달은 게 있는지 술을 끊고 열심히 일을 하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금의 시모랑 재혼을 하게 되었고 여동생도 바로 낳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같이 살면서 하나의 가족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지냈는데 남편이 크면서 시부와 시모가 친모에 대한 욕을 멈추진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지금도 남편은 친모 이야기를 입 밖으로 꺼내지도 않고 친모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도 전혀 없이 아예 남처럼 치를 떨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이야기를 전부 전해 듣고 저는 오히려 고민에 빠지게 되긴 했지만 상견례를 무사히 마치게 되었고 결혼식까지 올리게 되었습니다. 시모가 요구했던 대로 혼인신고는 조금 미루는 것으로 서로 합의를 보고 신혼생활을 시작했는데 행복할 줄 알았던 신혼생활의 실상은 최악 쪽에 조금 더 가까웠습니다. 시모가 자꾸 우리 남편의 건강에 대해 관심을 보이면서 저한테 별일은 없냐, 무슨 일 생긴 거 없냐 허구한 날 물어대는데 저는 진짜 남편이 무슨 병이라도 있는 줄 알았습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하루에 2번씩 전화를 해서 어디 다친 데는 없니? 하고 물어보는데 나중에는 꼭 무슨 일이 생겼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처럼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찝찝한 마음이 채 가시지 않던 어느 날 우리 남편이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엄청난 복통에 시달리며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아프냐고 계속 묻다가 119에 신고를 해달라는 남편의 말에 그제야 신고를 해서 구급차를 타고 대학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이런저런 검사를 진행해 보더니 의사가 저에게 맹장이라고 말을 해주더라고요. 많이 부풀어 올랐다고 빨리 수술을 하는 게 좋겠다고요. 너무 놀라서 저는 당장 수술을 진행해 달라고 했고 남편은 응급수술로 맹장을 제거하게 되었습니다. 시댁에는 당연히 알려드렸고 남편이 퇴원한 날 잠깐 와서 남편의 상태를 보고는 시부모님이 돌아가시더라고요.
솔직히 남편이 수술까지 했으니까 병원비를 조금 보태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긴 했는데 전혀 그런 말씀 없이 수술 잘 끝났으면 됐다고 하고 가시길래 서운했죠. 수술을 다 하고 계산까지 마치고 나니까 문득 남편에게 생명보험이 여러 개 가입이 되어 있다는 것이 기억이 났고 저는 바로 보험회사에 연락을 해보았습니다. 수술비가 갑자기 들어가게 되었으니까 저희 생활비에도 구멍이 크게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이럴 때를 대비해서 드는 것이 보험이니까요. 근데 보험회사에서 당황해하면서 이미 보험금이 지급되었다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험금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누가 타갔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름 석자를 말해주는데 저희 시모가 타갔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남편 태어나는 날 와서는 멀뚱멀뚱하게 서 있더니만 알고 보니 보험금을 받기 위한 서류를 챙기기 위해서 병원에 찾아왔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황당해서 시모에게 바로 전화를 걸어서 보험금을 타간 것이 맞냐고, 아니 남편 수술 보험금을 왜 시모가 가져가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예, 그 보험 내가 내 돈 주고 들어주고 있는데 무슨 문제 있니? 내가 그럼 공짜로 너네 좋으라고 보험 들어줬겠어? 내가 낸 만큼 돌려받는 거야. 저는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서 시모가 좀 이상한 것 같다고 수상하다고 말을 했는데 남편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 그렇게 저랑 결혼하기 전에는 자주 다치고 아프던 사람이 결혼을 한 이후에 잔병 치레 한 번 없더라고요. 저는 슬슬 시모의 행동이나 건강염려증을 빙자한 염탐에 의심을 품기 시작하게 되었는데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시부에게서 급하게 연락이 와서는 저희 부부에게 돈을 좀 모아둔 것이 있냐고 하시더라고요. 신혼부부에게 들어갈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돈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시부에게 돈이 없다, 돈이 얼마나 필요하시냐 했더니 갑자기 버럭하시면서 젊은 것들이 돈도 안 모아두고 뭘 했냐고 화를 내시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시부가 일을 하던 곳에서 물건 발주를 심하게 잘못하시는 바람에 그 손해를 다 갚아내야 하는 위기에 처했다는 겁니다. 공장에서 발주 실수를 한 걸 개인이 다 물어내야 한다고요? 아니 얼마나 큰 돈이 필요하신데요. 내가 영 하나를 잘못 입력한 걸 어떡하냐. 나보고 물어내지 않으면 내용 증명부터 보내겠다는데 6천만 원이 필요하다. 갑자기 6천만 원이라는 돈이 어디서 뚝 떨어지겠습니까? 신혼집 구하느라 돈도 다 탈탈 털어 쓴 것도 모자라서 대출까지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당연히 저희도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인해서 돈이 한 푼도 없다, 당장 6천만 원을 구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고 차근차근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부랑 시모는 그런 저희에게 씀씀이가 너무 커서 돈이 없는 거 아니냐면서 친정이라도 말을 해서 빌려오라고 뻔뻔하게 소리를 치시더라고요. 너는 시댁 어르신이 다 죽게 생겼다는데 그 정도 돈도 못 구해와? 친정 부모님 노후자금 다 마련해 두셨다며 돈 좀 빌려와. 그래, 우리가 뭐 그냥 꿀꺽한다 그랬니? 갚는다니까. 이번 일만 잘 해결되면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저희 친정이 돈을 빌려오라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저희 부모님도 그럴 돈 없으니까 그냥 가셔요. 처음부터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했지? 돈이 있으면서도 없는 척하면서 그걸 숨겨? 너 때문에 우리 집 망하면 네가 책임질 거야? 어머님, 제가 돈을 빌려드릴 수 있는 수준이 아니잖아요. 저희 친정 부모님도 갑자기 그런 큰 돈을 어디서 구해요. 너네가 결혼하고 돈 모은 이유가 뻔하다 뻔해. 배워온 게 없으니까 저금을 해야 할 이유도 못 찾은 거겠지. 그러는 시부모님은 그동안 몇십 년의 세월을 일을 하셨는데 6천만 원도 못 모으셨어요. 저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가세요. 뻔뻔하게 친정 운운하면서 돈을 가져오라고 하니 저도 말을 세게 뱉어내고 말았습니다.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본인이 실수를 한 거 가지고 돈을 달라고 하니 어이가 없죠. 시부모는 크게 후회할 거라고 나중에 다 두고두고 기억해둘 거라며 저를 반쯤 협박하신 뒤에 돌아가셨고 저는 더 이상 찾아오지도 말고 연락도 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 사달이 난 이후에 한동안 조용조용하게 흘러갔던 저희 부부에게 아주 큰 사고가 터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남편에게 잊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평소와 다름없이 퇴근을 하던 길에 뺑소니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혼수 상태로 실려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뺑소니 사고인 것도 혼수 상태인 것도 제정신을 뒤흔들기에 충분한 소리였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바로 대학병원 응급실로 뛰어가게 되었습니다. 머리가 많이 부었다면서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해서 빠르게 뇌부종을 가라앉히는 수술을 했고, 다행히 결과 자체는 좋다고 했지만 남편은 의식을 찾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찾아와서 원한 관계가 있었던 것은 아니냐, 사고가 난 위치에 CCTV가 존재하지 않아서 당장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시간이 꽤 오래 걸릴 수도 있다는 대답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나서서 어떻게든 실마리를 잡아야겠다는 생각에 사고 현장에 현수막까지 걸었습니다. 매일같이 경찰서를 찾아가 음료수를 돌리며 우리 남편 뺑소니 사건을 제발 제대로 수사를 해달라며 울고불고 빌었습니다. 결국에 제가 며칠을 찾아가고 빈 덕분에 형사들은 조금만 믿고 기다려달라고 주변 CCTV는 물론이고 블랙박스까지 찾아서 어떻게든 해결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 바람과는 다르게 목격자를 찾는 현수막까지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목격자도 나타나지 않았고 수사는 그 상태 그대로 멈추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사건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보이는 형사님께서 담당 검사님과 함께 사건을 수사하기 시작했는데 의지만 불태웠지 진척이 따로 없는 상태로 시간이 흘렀습니다. 남편이라도 눈을 뜨면 너무나도 감사할 것 같았지만 남편은 정말 수술이 잘 되었고 부종도 가라앉아 신체 기능도 살아있다고 했지만 의식을 깨우지 못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미동도 하지 않는 남편의 병수발을 들면서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욕창이 생길까봐 하루에 한 번씩 남편을 물수건으로 닦아주어야 했고 남편이 자면서 목이라도 아플까봐 습도도 온도도 적절하게 맞춰야 했습니다. 물론 그만큼 병원비도 만만치 않았죠. 제일 걱정되는 것은 다름 아닌 돈이었습니다. 간병인이라도 두고 싶었지만 그럴 돈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사고로 인해서 휴직에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혼자 벌어서 병원비와 간병비를 해결해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간병인을 두지 못했습니다. 제가 일이 늦게 끝나는 날이 되거나 물론 회사의 배려로 최대한 줄여나가긴 했지만 출장이라도 가야 하는 스케줄이 잡히면 시모에게 간병을 부탁드렸었습니다. 하지만 시모는 자기는 그런 일 잘 못한다고 차라리 간병인을 두고 쓰지 누가 알아준다고 그 고생을 하냐고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시댁 식구들은 병원에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어쩌다가 가끔 남편의 상태가 궁금해서 찾아오더라도 자고 있는 남편의 얼굴만 쓱 보고 사라지더라고요. 위급한 상황이 오거든 그때 연락해라. 어차피 저리 자다가도 깨어날 수도 있는 게 혼수 상태라고 하던데. 시부도 그렇고 시모도 그렇고 아무리 자기 배로 낳은 자식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도 그 어린 시절에 만나서 자식처럼 키운 아들인데 어찌 저리 매정할 수 있는지 말입니다. 남편에게 진짜 가족은 저밖에 없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고 범인을 찾는 것에 대해 관심이 하나도 없는 시부모와 시누를 보면서 진짜 저게 가족인가 싶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시댁에서라도 진심으로 저를 위로해 주었다면 제가 과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병원과 경찰서를 찾아다니면서 쉬지 않고 남편 병간호를 하고 또 사건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기 위해서 밤이고 낮이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쉬지 않고 뛰어다녔습니다. 유일하게 저만이 남편을 신경 쓰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포기를 하면 우리 남편의 곁을 지켜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지쳐 쓰러지기 일보 직전으로 병원으로 돌아오면 곤히 누워서 평온하게 있는 남편을 보고 속상해 울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건 담당 검사님이 저에게 물어볼 곳이 있다고 만나자고 하셨고, 저는 검찰청으로 가서 검사님과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대한 상황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소한 거라도 하나하나 다 말해달라고 하셔서 딱히 특별히 생각나는 것은 없었지만 남편의 교우관계, 회사에서의 입지, 시댁 식구들 이야기를 쭉 풀어놓았습니다. 검사님께서 좋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사를 돕겠다고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리며 검찰청을 나오는데 하늘이 너무 눈이 부시게 예뻐서 눈물이 주룩주룩 쏟아지더라고요. 검찰청 앞 계단 구석에 주저앉아서 엉엉 울고 있는데 그런 제가 너무 처량하게 보인 건지 뭔지 웬 아주머니께서 저에게 손수건을 내미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니, 젊은 세대기 뭐가 그렇게 서럽고 힘들어서 여기 주저앉아 울고 있어. 남편의 사고 이후 누군가가 내밀어준 따스한 손길이었기 때문에 저는 쪽팔린 것도 잊어버린 채 처음 보는 그 아주머니를 붙잡고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초면에 당황할 법도 하지만 아주머니께서는 진심으로 저의 등을 쓸어내려 주시면서 속상한 거 있으면 다 털어놓아 보라고 속이 시원해질 때까지 울어버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용기라도 생긴 건지 뭔지 처음 보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딘가에 다 털어놓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 아주머니를 붙잡고 남편이 사고를 당한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우리 남편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상하게 결혼 전부터 계속 다치고 아프고 하더니만 결국에는 이런 사고를 당해서 정신도 못 차리고 누워만 있어요. 가끔은 남편이 숨이라도 제대로 쉬는 게 맞나 덜컥 무서워서 코 밑에다가 손가락을 대기도 해요. 저도 이렇게나 걱정하고 마음 아파하는데 근데 우리 시댁 식구들은 남편에게 신경도 하나 쓰지 않아요. 너무 서러워요. 새댁이 참 힘들겠네. 세상에 참 억울한 사람도 많지. 그래도 우리나라 범죄 검거율이 좋으니까 조금만 힘내서 기다려 봅시다. CCTV도 없는 곳에서 사고를 당해서 이럴 줄 알았으면 CCTV 많은 동네에 신혼집을 얻을 걸 그랬어요. 저 혼자서 남편 병간호도하랴 수사 진척 상황에 대해 알아보랴. 사는 게 힘들어 죽겠는데 오늘도 시댁 식구들은 외식하러 나간다고 자랑하더라고요. 자기 자식이 누워있는데 사람이라면 적어도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아주머니께서는 몇십 분이라는 시간이 지나도록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고 제 등을 토닥여주시면서 본인 아들이 검사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에게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물어봐서라도 알려주겠다고 힘내라는 말을 전해주시면서 아드님 이름을 말해주셨는데 저희 남편 사건 담당 검사님인 게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인연이 닿으려고 하니 이렇게 닿게 된다면서 저에게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셨고 저희는 서로 연락처를 교환하고 자주 연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성품이 어찌나 좋은 분이시던지 제가 힘든 와중에도 의지할 수 있는 안식처 같은 것이 되어주셔서 저는 아주머니와 참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혼수 상태로 지낸 지도 몇 개월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났고 갑자기 병원에서 연락이 와서 달려가니 의사 선생님께서 좋은 징조가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간혹 가다가 쇼크로 인해서 안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생체 반응이 일어났다면서 저에게 조만간 깨어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희망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약으로 바꿔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에 저는 제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남편 눈만 뜨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을 받았을 때 제가 너무 놀라서 시부모에게 연락을 드렸었는데 의사가 저에게 희망을 주시면서 포기하지 말라고 꼭 깨어나실 거라고 말을 하고 나간 뒤 찾아오셨더라고요. 꽤 뒤늦게 오신 바람에 의사를 직접 만나지 못한 시부모는 저에게 남편이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우리 아들 죽은 거냐? 죽을 거라니? 뭐라고 하디 의사가? 왜 말이 없이 빤히 쳐다만 보고 있어? 언제까지 저 기계를 주렁주렁 달아놓고 우리 아들을 힘들게 할 거야? 돈 없어서 못 빌려준다고 하더니 병원비만 해도 벌써 몇 천만 원은 깨졌겠다. 그 병원비 감당이나 되냐? 우리한테 빌려달라고 해봐야 돈 없다. 이럴 때일수록 사람이 과감하게 결정을 내려야지. 그냥 곱게 보내주자.
지금 우리 남편 생명 연장 치료를 중단하자는 말씀이세요? 저렇게 괴롭게 있는 것보다야 하루빨리 눈 감는 게 우리 아들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니? 어떻게 평생을 키운 아들에게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절대로 이대로는 못 보내요. 저요, 법인 꼭 잡아서 우리 남편 앞에 데려다 놓을 거예요. 뭐 좀 나온 게 있다고 하드나? CCTV도 없고 목격자도 없고 뭐 아무런 친척이 없다고 하던데. 제가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으니까 어떻게든 찾아낼 겁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남편을 보내주자는 둥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우리 아들 저러고 내버려두는 게 2번 죽이는 일이라는 거 네가 정녕 몰라서 그러니? 보호자면 보호자답게 빨리 연명치료 포기하겠다고 말해. 그러고 보니까 언니네 혼인신고도 안 하지 않았나? 그럼 보호자가 엄마랑 아빠 아니야? 그렇지. 쟤들 혼인신고도 안 했지? 내가 가서 우리 아들 곱게 보내주련다.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뒤를 돌아서는 시모의 머리채를 잡아 뜯었습니다. 시모가 악소리를 내고 뒤로 자빠지는데 제가 머리채를 잡고 끌어올려 시모의 뺨을 세차게 때렸습니다. 신우도 시부도 전부 놀라서 저를 붙잡고 말렸고 저는 그들에게 붙잡힌 채로 시모에게 발길질을 마구마구 날렸습니다. 그리고 있는 힘껏 악다구니를 쓰면서 시모에게 소리를 질렀죠. 그런 소리 한 번만 더 해보세요. 아주 동네방네 아들 죽인 살인자라고 소문낼 거예요. 인연이 미쳤나? 지금 누가 누굴 때려? 네가 우리 아들 보호자야 가족이야 뭐야? 내가 당장이라도 의사를 만나서 저 기계 다 빼버리라고 할 거야. 하지만 시모의 바람대로 되지 못했습니다. 이미 시간이 늦은 터라 의사가 퇴원을 했고 유지장치를 제거하려면 다음날 다시 오라는 간호사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팔에 소름이 쫙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자기 아들의 생명 유지 장치를 가족들이 떼어버리겠다고 합심을 할 수 있는지 말입니다. 하지만 항상 기적이라는 것은 중요한 순간에 찾아오기 때문에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날 저녁 남편의 옆에서 밤새 병간호를 하며 울고 있었는데 기적처럼 남편이 손을 움직이더니 눈을 뜬 것입니다. 저는 순간 이 모든 상황이 꿈인지 생시인지 헷갈려서 제 뺨을 세차게 2번 때렸고 뺨이 얼얼해지고 나서야 남편이 눈을 뜬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점차 몸에 힘을 주기 시작하더니 정신이 또렷하게 돌아온 것인지 뭔지 갑자기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그동안 너무 무서웠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입을 열어서 말을 하고 자가 호흡을 한다는 것에 놀라서 응급코를 부를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밤새 검사가 시작되었고 남편의 의식이 돌아왔다는 것을 병원에 있는 모든 의료진들이 축하해 주었습니다. 저는 아침이 오는 것도 모른 채 남편과 두런두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동안 사고로 인해 벌어진 모든 일에 대해서 남편에게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은 남편은 시댁 식구들이 본인의 연명치료를 포기했다는 말에 아주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소심한 복수를 하고 싶다면서 시댁 식구들을 놀려주고 싶다고 말을 했습니다. 연명치료를 포기하러 오겠다고 말을 하고 돌아갔기에 호흡기를 떼려고 하는 순간 눈을 뜨겠다고요. 시댁 식구들이 화들짝 놀라는 모습과 죄책감을 느끼는 모습이 보고 싶다며 남편은 그들이 와서 기계를 뗄 때까지 의식을 차리지 못한 척 누워있겠다고 했습니다. 저도 시댁 식구들이 남편을 포기할 때 남편이 정신을 차린다면 꽤 통쾌한 복수가 될 것 같아서 찬성을 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남편이 깨어난 것을 꿈에도 모른 채 병원에 찾아와서 연명치료를 포기하겠다고 했고 의사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마지막 인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병실에서 나가라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너는 가족도 뭣도 아니니까 병실 밖으로 나가 있어라. 마지막 임종은 가족들끼리 보내고 싶구나. 저는 졸지에 병실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시댁 식구들만 마지막 인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 순간 시모가 깨악하는 소리를 냈고 저는 웃으면서 병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엄청나게 씩씩거리면서 화를 내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직 몸이 온전치 않은데 벌떡 앉아서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난 것입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인가 눈치를 살피고 있던 그때 검사가 병실에 들이닥치더니 체포영장을 보여주면서 시부, 시모 그리고 신우에게까지 수갑을 채우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너무 놀라서 이게 다 무슨 상황인가 어리둥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얼굴이 사색이 된 아주머니까지 같이 따라 들어오시더니 제 손을 잡고 제 걱정이 너무 되었다고 하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수갑을 차고 있던 시부, 시모 그리고 제 손을 잡은 아주머니의 시선이 한데 모이더니 갑자기 세 사람 모두 얼굴이 시퍼렇게 질리는 것입니다. 당신이 여기 왜 있어? 설마... 아주머니는 시부와 시모를 보며 벌벌 떨면서 이야기를 했고 저는 머리가 어질어질했습니다. 도무지 이 상황이 이해가 가질 않았기 때문이었죠. 세 사람은 서로 아는 듯이 네가 여기에 왜 있냐 따위의 말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남편이 씩씩거리면서 삿대질을 하며 열불을 토해냈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했던 게 다른 사람도 아닌 우리 부모 그리고 내 여동생이었어? 내가 지금 여기 누워서 다 들었다고. 이놈이 아직 정신이 온전치 못한가? 무슨 그런 무서운 소리를 하고 있어? 저 정신 정말 멀쩡하거든요? 진짜 소름이다 소름이야.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보험금을 갈취하려고. 방금 전에 들어와서 내 호흡기 떼면서 다 털어놨잖아. 나 죽이려고 뺑소니 친 사실을. 잡히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화장해버리면 끝 아니냐고 했잖아. 내 사망보험금으로 급한 불 끄고 여행이나 가자고 하면서 신나게 떠든 거 내 귀로 똑똑히 들었다고. 저는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었는데 그 순간 검사가 끼어들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앞을 때마침 지나갔다는 택시기사의 목격 진술이 있었고 블랙박스를 통해서 뺑소니 차량을 검거하게 되었습니다. 차량 번호 3땡땡땡, 차주인이 당신인 것도 다 확인했고요. 그 차 범퍼에서 아주 소량의 혈흔까지 발견했습니다. 우리 신혼집 앞 한적한 골목에 CCTV가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저지른 시댁 식구들의 뺑소니 사건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소름이 돋아서 온몸을 떨었고 아주머니께서는 옆에서 엉엉 우시면서 가슴을 치셨습니다. 이 정신 나간 사람들아, 어떻게 우리 아들을 죽이려고 그깟 돈 때문에. 저는 다시 한번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아주머니가 우리 남편의 친모였던 것이었습니다. 아주머니도 꿈에도 모르고 있다가 병실에서 시부와 시모의 얼굴을 보고 피해를 당한 게 본인 아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너네가 바람 피우는 거 다 알면서도 눈 감아줬다. 우리 아들 때문에. 그러다가 저 여자애를 임신하는 바람에 내가 포기하고 이혼해줬지. 근데 내 아들 얼굴 한번 못 보게 해놓고 잘 키우겠다고 신경도 쓰지 말라고 무일푼으로 나를 쫓아내더니 감히 우리 아들을 죽이려고 해? 네가 사람이야? 알고 보니 친모가 이혼을 하자고 도망을 갔다고 했던 사실은 전부 거짓말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시모랑 시부가 오랜 시간 불륜관계를 지속해왔고 뱃속에 남편의 여동생, 즉 신우가 생겨서 친모를 쫓아내고 재혼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친모는 아들만 데려가게 해달라고 빌고 또 빌었는데 시부가 절대로 안 된다고 얼굴 볼 생각도 하지 말라고 하며 이사도 가버리고 연락도 끊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친모는 남편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몇 년을 찾아다녔지만 꽁꽁 숨어버린 시부 탓에 찾지를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돈이 없어서 남의 집 가정부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게 지금 검사님의 집이었던 것이었고 그곳에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친모는 본인 분을 이기지 못하고 수갑을 차고 있는 시부와 시모의 뺨을 연달아 치면서 욕을 뱉었습니다. 만약 주변에서 말리지 않았다면 정말 얼굴에서 쌍코피가 터졌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세게 말입니다. 제가 상황을 전부 다 파악하기도 전에 시댁 식구 셋은 긴급 체포가 되어서 바로 유치장으로 수감이 되게 되었습니다. 참고인 조사차 방문을 해서 진술을 하고 있는데 시댁 식구들이 저에게 오해라고 하면서 보험금을 노리고 한 짓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언해달라고 무릎을 꿇고 빌더라고요. 저에게 돈까지 주겠다고 하는데 병원비 보태줄 돈도 없다고 소리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없던 돈이 생긴단 말입니까?
우리가 다 늙어서 감옥에서 어떻게 살겠나? 한 번만 용서해주면 두 번 다시는 너희들 앞에 나타나지 않겠다. 그래, 변호사 제대로 된 사람 구해다 줄 수 없겠니? 제발 합의라도 해줘라. 우리가 돈 두둑히 줄게. 그걸 제가 왜 받으려야 하죠? 법대로 하세요. 요즘 교도소 밥 잘 나온다던데. 거기서 노후 생활 즐기시면 되겠네요. 시댁 식구 3명 모두 법의 심판을 받게 된 덕분에 들어두었던 보험금들은 전부 저희 부부가 수령을 하게 되었고 남편의 병원비를 갚는 데 무리가 없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끝까지 저에게 빵빵한 변호사를 선임해달라고 빌었지만 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찾아가지도 않고 재판 구경 또한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왜 그런 호의를 베풀어야 할까요? 내 남편을 죽이려고 했던 그 저급한 인간들에게 말입니다. 결국 시부의 살인교사, 시모와 신우의 공범 혐의 및 보험금 취득 사기까지 걸려서 콩밥을 제대로 드시게 되었습니다. 포승줄에 끌려가는 꼴을 보려고 재판이 끝난 뒤 슬쩍 구경을 했는데 그 와중에도 살려달라고 울고불고 소리치는 게 너무나도 통쾌했습니다. 남편은 그 이후 친모와의 오해를 풀고 연락을 하고 만나기도 하면서 좋은 사이를 유지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졸지에 생긴 검사형 덕분에 일 처리도 확실하게 하게 됐고 그 형님도 우리 남편의 이야기를 종종 들었다며 이상하게 내적 친밀감이 있다고 잘 지내보자고 하셨습니다. 저에게 제주씨라고 불러주시며 넉살 좋게 대해주셔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친모 생신이었는데 저랑 남편까지 불러주셔서 양 아버지께도 인사를 드리고 앞으로 한 가족처럼 잘 지내보자고 하셔서 남편이 눈물을 줄줄 흘리기도 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회복을 한 이후 혼인신고부터 진행했고 감옥에 가 있는 시댁 식구들은 뭐 어떻게든 잘 버티며 살겠죠. 돌이켜보면 남편이 그때 병실에서 기적적으로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면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도 남았겠죠. 빼앗긴 아들을 되찾고 싶었던 우리 어머님의 기도 덕분인지 모든 일이 잘 풀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친모인 새시모는 어찌나 성품이 좋으신지 정말 한결같은 모습으로 저에게 시집살이 같은 거 한 번을 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건강한 게 최고라며 둘이 행복하게 잘 살기만 하면 된다고 매일같이 저희 부부를 위해서 기도도 올려주세요. 저는 뒤늦게 만난 새로운 가족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남편이 말하기도 전에 매주 시댁에 들러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남편의 배다른 형인 검사 아주버님은 사실 시모가 입양하신 입양아였더라고요. 새 시부가 시모를 정말 많이 사랑했는데 임신이 잘 되지 않았고 보육원 봉사활동을 하다 만난 아주버님을 입양해서 키웠다고 하셨습니다. 아주버님도 새 시부모에게 받은 사랑만큼 동생에게 전해주고 싶다면서 우리 남편과 저를 알뜰살뜰 챙겨주세요. 제 생일 때는 호텔 숙박권을 선물해 주시기도 하고 우리 남편 생일 때엔 좋은 레스토랑에서 식사도 사주셨습니다. 왜 그런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말이요. 우리 남편을 낳아준 시모가 세상에 둘도 없는 천사 같은 분이라 그런지 시모 곁에는 착한 사람밖에 없어서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남편도 그동안 못 받았던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아서 그런지 얼굴빛이 환해지고 살도 보기 좋게 다시 올라왔습니다. 뒤늦게 만난 우리 가족이 평생 행복하게 살도록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서 모두 응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